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김밥 한 줄 먹고 릴레이 회의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때 각 부처별로 지금 상황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산자부 장관인가요? 산자부 장관이겠죠. 네, 산자부 장관이 체코 코바니 원전 계약 잘 했고요. 잘 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퉁치고 그러니까 뭉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뭉치고 넘어가고 잘 되면 되지 뭐 적자 안 나면 되지라고 할 만한 수준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오늘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정희 대표님 11시에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코 코바니 원전 그 건설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뭐 되냐 안 되냐 하다가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체코의 디코바니 원전이라고 디코바니 지역에 4개 원전이 가동하고 있어요. 네. 그게 500메가와트 정도인데 그러니까 2기가와트 정도 부지인 거죠. 거기에 1000메가와트짜리 2기가 들어가서 80년대 설계된 그 원전을 이제 수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 2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0메가짜리 2개가 발주가 나온 건데 네. 문제가 있죠. 이게 한 26조 원 정도 돼요. 칸손하고 체코 전력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네. 문제는 6월 4일 윤석열 대통령 고리 중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취임식 날 이것이 계약이 됐고 전자서명으로 되고 나서 사전에 국무회의나 대통령 보고나 국회 보고 이런 것이 생략된 채로 계약이 됐다는 거고요. 5호기가 2036년 사업운전 목표인데 6호기가 2년 뒤에 5호기만 입찰 승인되었지만 6호기까지 일괄계약 구조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약 시기가 참 공교로운데 물론 계약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계약 시기가 6월 4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 못한다 하고 어거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왜?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보고하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될 텐데 왜 하필 당선되자마자 저 짓을 했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사실 지연적장을 한 거죠. 네. 체코 대통령도 체코 총리도 10월 이후에 계약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황주호 사장도 8월 넘어가기 전에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자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저 되게 뭔가 꼬름해 보이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승인 범위 초과의 법적 쟁점. 예, 이게 5호기만 지금 승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6호기까지 지금 계약을 하는 그런 5호기만 승인됐다는 거는 EU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EU에서 5호기만 승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체스라고 하는 체코 전력회사에 체코 정부가 5호기만 승인을 해준 거예요. 체코 정부도 5호기만 승인된 5호기만 상태다. 승인을 했고 EU에서도 당연히 EU 위원회에서도 5호기에 한해서 이거는 그 승인을 해준 거죠. 6호기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5호기에 한정해서 2025년 1월 EU 집행위원회도 발표를 하면서 5호기에 한해서 승인을 한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체코 정부도 EU 집행위원회도 신규 원전 건설은 체코인의 신규 원전 건설은 5호기만 한 호기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 건데 승인을 한 거죠. 네, 승인을 해준 건데 6호기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승인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네요. 이거는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계약 자체는 그 체코 공공조달법 134조 2016조에 따라 승인 범위 외 계약은 무효 처리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무효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계약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뭐 승소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승인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진 거지 5호기냐 6호기냐 이걸 따진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아니구나. 그냥 진행하는데 그 진행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만 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체코 정부는 그 승인을 안 해줬는데 체코는 그럼 누가 계약한 거냐? 이게 좀 코미디긴 한데 한수원하고 체코 전력공사하고 둘이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산업부 장관도 위패를 했고 그때 피알라 총리까지 총리가 나왔죠. 조금 묘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거 되게 웃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 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체코 정부 내에서도 이미 유효 소지가 아주 강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행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토나도 니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쌍방 가시지만 니네도 어차피 못할 거 아니야. 이 계약 자체는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야. 이제 근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날 이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유효 소지가 있으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자고 하던가 아니면 EDF가 들어가서 하던가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절차에도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이 탄핵돼서 없어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계약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전자성명으로 이게 뭐 전자성명 26조짜리 계약을 전자성명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60억. 26조. 26조. 네. 260조. 18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회 보고도 생략했고 그리고 헌법 60조 1항에 나와 있죠. 외국과의 조약 또는 중대한 국제 계약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의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민주적인 계약이 아니야.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속닥속닥 언더테이블로 둘이서 그냥 톡톡톡해서 계약한 거예요. 전혀 공개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및 외교안보 관련 부처 협의, 그다음에 신정부의 국회 대외 원전 수출 계획이 전 국가 재정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계약하는 건데 아니면 뭐 두산중공업이나 현대건설이 계약한다 그러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데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 조직법상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 재정 및 외교 관련 주요 계약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국무회의 언제 했어요? 없어요. 사후 보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후 보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다 정해놓고 뭐 보고 한번 그래서 국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국내 절차상으로도 무효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왜 저 양반 얼굴을 넣어놨는지는 아시죠? 저 양반 얼굴이 들어간 이유는 저 양반 줄여주세요. 네. 제가 뭐 빠빠이 하고 있는데 저 양반 체제 하에서 저 양반 정권 3년 동안에 한수업 및 핵 마피아들이 이 짓거리를 꾸준하게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는구나. 바뀌기 직전에 정부가 제대로 서기 직전에 우리가 이거 빨리 마무리해서 건수 잡아야겠다. 네.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슬쩍 계속 얘기했죠. 하고 넘어간 게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죠. 뭔가 미심쩍은 게 많으니까 저렇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동안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프랑스 EDF에 비해서 우리가 30%에서 40% 정도 싼 가격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덤핑 입찰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덤핑을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40% 수준.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그 저가 수주 전략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형태의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단가가 너무 싼 거예요. 동유럽 평균 단가보다 30%가 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우리나라가 킬로와트당 3,571불. 근데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보다 싸요. 프랑스가 제일 비싸고 현재로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공기 준수, 그러니까 언타임 위딘 버짓이라고. 공기 준수하고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주를 했어요. 체코로서는 눈이 확 띄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지키고 그 안에 지키는 조건으로 30% 이미 이제 싼 가격에 들어갔는데 그 가격 우리는 요만큼 저스트하게 요 기간 안에 끝내고 그걸 지켜내는 조건으로 요 가격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 네. 그럼 우리는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돈을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계 변경 요인이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환율 리스크에다가 공급 불안정이 있어요. 현지 조달이 60%예요. 그렇죠. 저것도 계약 조건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뉴스케일사는 이미 53억 달러가 93억 달러로 커져가지고 포기한 상태고 적자 발생 시 책임은 기업보다 국가 공적 보증으로 전가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게 한수원 한전인데 그거 누가 먹여 살려요? 그렇죠. 국가라고 말하면 너무 뭉뚱거리는 것 같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지금 현저화가 60% 조건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인력 그리고 뭐 자잘한 부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벌어요? 현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현지 경제가 살아나겠죠. 생태계 유지하기 원전 생태계 유지한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하냐고? 했잖아요. 그럼 뭘 한기냐고?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해야 된다고 목매달았잖아요. 원전 생태계를요 체코에다 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서 체코 먹여 살리는 거 우리도 뭐 여기 좋고 여기 좋고 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이 그냥 체코만 좋은 시키는 거다. 우리는 오히려 심각한 적자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원전 건설할 때 얼마가 들었냐? 한번 테이블을 봐주시죠. 프랑스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프라만빌 3호기에 지금 2012년 공사 들어가서 2024년에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어요. 그게 있고 미국은 보글 3, 4호기가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된 게 있어요. 킹클리 포인트가 이거 C라고 돼 있잖아요. C1, 2 두 개국입니다. 1600메가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요. 그래서 2016년에 들어가서 2025년에 완공했다 그랬지만 지금 그것이 뒤로 미뤄가지고 2031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테이블 전체 봐주세요. 그럼 2007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예상 완공 시점이니까. 프랑스가 2007년에 시작해가지고 2024년에 끝나가지고 기간이 12년 지연됐어요. 그렇죠. 예상 완공 시점이 2012년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완공됐다는 거죠. 12년 지연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16년, 17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24년에 완공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이요? 7년씩 밀렸네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25년 완공, 올해 완공이 돼야 되는데 택도 없이 지금 6년 정도 밀려나서 2031년에야 완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늘어나냐면요.
프랑스 프라만빌은 36억 달러로 조달한다 그랬지만 네. 145억 달러로 400%가 증가해가지고 20조 원이 됐어요. 한 기 짓는데. 아, 크다. 그다음에 보글 3, 4억이 네.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 거죠. 36억 조 위에 저기 프라만빌은 네. EDF가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4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게 350억 달러가 돼가지고 49조 원. 그러면 두 기니까 한 기가 많다. 25조. 네, 그러네. 그래서 약 250% 증가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킹클리 포인트 영국에 짓는 건데 저거는 밑빠진 독입니다. 220억 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예상이에요. 비싸네요. 예, 거의 30조 두 개 짓는데 왜냐면 1,600메가짜리예요. 1,600메가짜리 두 개. 1600메가짜리도 우리나라는 존재하는구나. 1,400이니까. 근데 220억 달러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현재 예상 비용이 얼마냐? 590억 달러, 82조예요. 한 기당 41조. 근데 저렇게 비용이 4배가 뛰고 2.5배가 뛰고 이렇게 되면 저 비용은 누가 돼요? 프랑스 국가가 되죠. EDF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니까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니까 부도났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영국도 저 hinkley 씨도 프랑스 EDF가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근데 저기 때문에 아예 프랑스 경제가 프랑스가 망했는데? 프랑스 전체 경제가 휘청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 예. 그러네. 이게 유럽의 아니, 현황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으로서는 예? 한국이 싸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건 구세주 맞는 겁니다. 아니 뭣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예, 대표님 그러면 왜 저렇게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공사를 하다가 인스펙션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공사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스톱하고 다시 조사해가지고 원인 규명하고 이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세워가지고 뭐 쩌서저하고 뭐 이런 것 추이 품질상의 절차 까다로운 거 그걸 다 준수하다 보니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로 공사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설계가 들어가거나 뭐 코어캐쳐 같은 거. 캐처라든가 더블 네. 컨테인먼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항공 기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 지금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 원래 예상 완공 시점을 보면 2012년, 2017년, 뭐 16년에서 25년 이렇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처음에 계획해가지고 착공 시작했을 때는 아마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네. 그렇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랴부랴 뭐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고 뭐 코어캐쳐라는 건 뭐냐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노심 용융이 일어나가지고 밑으로 빠졌잖아요. 해결료가. 그 뜨끈뜨끈한 해결료가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산천도. 4,000도 정도 뜨끈뜨끈한 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빠져내려간 순간 인류는 얘를 건져 올릴 재간이 전혀 없어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한 1000년 지나면 되려나? 한 100년 지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빠져내려가니까 얘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을 전혀 못하니까 그죠. 빠져내려가서 땅속에 묻히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코어를 잡는 거다 해서 코어 캐쳐라는 장비를 새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 단위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거 하나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뿐만 아니죠. 다른 기준들이 확 올라가면서 네. 그냥 후쿠시마 이후에 네.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거지로 지금 전력은 필요하니까 원전을 짓긴 짓는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원전들이니까 짓긴 짓는데 문제는 이거 조금이라도 허투루 지으면은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 보니까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근데 이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대형 원전일수록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네. 대형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소형 원전은 안 지어요. 왜냐하면 소형 원전은 더 비싸요. 이거 그렇죠. 더 비싸죠.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비율을 들어드렸는데 밥통 10인분짜리하고 2, 3인분짜리하고 10인분짜리가 한 5배 비싸요? 네. 안 비싸거든요. 밥통이 더 크면은 단가는 밥 짓는 단가는 더 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작다고 밥통 작아진다고 싸지는 거 아니다 그만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이게 이제 그 EDF라고 하는 기업, 우리하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누가 할 거냐라고 맞붙었던 기업이 EDF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랑 그 이후 이거는 누구 기준이냐면 지금 체코 얘기하는 거예요, 체코. 그죠?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EDF가 이제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다음에 EU 집행위원회 공식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직간접 재정 보조로 여기에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됐다. 그래서 한국이 싼 거다. 그래서 떨어졌다 자기네들이 이걸 억울하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 EU 집행위원회는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공공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 자료들 달라 그랬더니. 만약에 이게 결론이 나면요. 최대 계약 무효에다가 과징금, 입찰 자격 정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중대한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와 체코, 한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어요. 향후 유럽 내에서 한국 기업 진출에 아주 당연히 돼요. 왜? 프랑스가요. 유럽의 종주국가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유럽, 중국. 독일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나라 아닙니까? EU에서. 그런 나라랑 경쟁이 돼가지고 문제는 불공정 거래다라고 오해면 오해를 부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유럽의 큰 형님한테 찍힌다는 거죠. 네. 저는 분명히 이게 사실 프랑스하고 일단 붙었는데 프랑스가 떨어지고 우리가 체코랑 그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절대 반갑지 않죠. 한수원이. 지금 자기네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체코 원전까지 따가버리면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없는 이유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벌써 충분히 근거 삼을 만한 얘네들 불공정
경쟁을 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만 있냐고요. 프랑스 뒤에 EU가 있고 EU하고 프랑스 한몸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야 니네 이딴 식으로 장사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이게 거죠. 지금 문제는 프랑스 같이 친원전 국가들이 있어요. 네. 몇 개. 네. 근데 반원전 국가들이 있는데 반원전 국가들이 그러면 찬성할 거냐? 아닌 거예요.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샌드위치 됐습니다. 네.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미국의 파트 810 그렇죠. 규제 이거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파트 810이라는 게 뭐냐면 띄워주세요 한번. DOE 레귤레이션이라고 나오죠. 네. DOE 전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올 초가 아니고 한 3월 달쯤. 여러 번 얘기했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 민간 국가로 지정하고 이래서 우리 난리 났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파트 810이라는 조항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원자력 기술을 해외로 수출을 할 때는 해외로 뭐 이전을 하든 수출을 하든 뭘 하든 해외로 내보낼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 원전을 들여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산소원에서는 아니야 이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야. 그렇죠. 네, 라고 했지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산화. 네, 국산화. 국산화했으면 국내에서 써야지 왜 외국 나가냐고. 뭐 그런 거죠. 제가 현대차 사가지고 타이어 내 걸로 갈고 내가 아니다 이건 좀 애매한 비유고 아무튼 외국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기반이 우리가 한국형 원전이라고 말하는 그 원전 기술의 기반이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야 니네 우리 규정 위반이야. 근데 DOE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런데 DOE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입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벌써 이제 뭐 저쪽에서 이제 칼자루를 친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내 빼서 휘두르면은 이건 뭐 그거랑 똑같은데 지금 영화 신명 그거 90%가 제가 취재한 건데 두고 봅시다. 돈 열심히 벌어보세요. 예. 아무튼 저 기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코의 이 계약을 시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DOE로부터 민간국가 지정이 됐다라는 설도 아주 유력합니다. 예. 국민의힘 애들이 뭐 우리 뭐 원자력 뭐 선박을 만들까 이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한몫을 했고 뭐 그런 아무튼 요거는 우리 문제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정치 수 리스크 있어요. 중에 하나가 방금 슬라이드 보여주신 거 체코 내에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저기가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조용하고 근데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계속 흔들린다. 무슨 얘기냐면 2024년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 및 녹색당 등 환경 정당의 입금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두코바니 유코기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네?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되고 그런데 계약을 하냐? 공문화 조사도 안 되냐? 네. 그다음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너무 불투명하다 이게 계약 절차가. 네. 이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체코에서. 왜? 불투명한 계약은 반드시 부패해요. 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네. 그다음에 6호기 승인이 지연되면 정치적 철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코 연립정부가 불안정한 이유가 특히 이제 21년 피알라 총리 중도파인데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5개 당이 연합된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무소정당 좀 많아야 20% 30%예요. 저기는 한 개 당이 지지율이. 그러면 다른 당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야 50% 이상의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 당이 됐는데 저걸 보면요 ODES라고 사회민주당이 있는데 이게 피알라 총리가 속한 당이거든요. 저기 하나 원전 확대 강력 지지하고 다른 4개 당은 아니에요. 네? 중도나 EU 텍소노미를 준수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반대거나 네. 네?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원전? 에이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SMR 정도는 하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대형 원전 1000메가짜리를 마구잡이로 4개를 짓자.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는 정부 내에서 그 지금 집권당 내에서 반대가 심하다. 그러니까 체코 내에서도 정치적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흔들린다는 거죠. 네. 흔들린다 지금. 이게 뭐, 정확한 표현.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계약 절차나 계약 내용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체코 내에서도 굉장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압박을 많이 넣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체코가 이런 압박을 무시하고 계속 이 원전 건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뭐 10년, 20년 아까 보셨잖아요. 10년, 20년 지연되는 것만 10년씩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체코가 과연 이 계약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신명 얘기한 거는요. 그 신명의 원전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신명에 나오는 그 얘기들 거기 처음 보면 사진 나오죠. 이거 영화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진 자체도 그렇고 그것도 제 폰에 제가 받은 그 오리지널 사진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정무 씨는 자기 열린공감 채널에서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 다 지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취재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은 저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취재 원본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술이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이라고 떠들어봐야 미국이 다 잡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 자체가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비유를 든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체코는 올해 총선이 있어요. 총선에서의 입장을 좀 보면은 지금 요거는 여러 가지 당이 꽤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당이 2가지가 있어요. 아노 2011 안드레 바비시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ODS를 피알라 총리가 있는 ODS를 중심으로 슬러 연합 이렇게 5개 당이 있죠. 여기 해가지고 30에서 36%, 17에서 21. 지지율 범위는요. 5월달에 조사한 거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라서 대충 추세만 보십시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중간 수위당이 SPD와 스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지율 순서대로 쭉 내는 거예요. 순서니까. 그래서 안호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피알라 총리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율 범위로 보면 안호 당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SPD나 스탄 이 둘 중에 하나하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SPD는 극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찬성이 무조건. 네네. 스탄은 중도예요. SMR은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체코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도 정당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정당까지 포함하면은 많이 있는데 지금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 그렇지만 50% 이상 넘기는 정당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립 정부를 구성할 거다라고 봤을 때 저 안에서 찬성은 지금 총 몇 개요? 한 10개 정도 되나요? 찬성은 몇 개 안 돼요. 찬성은 한 절반이 채 안 되네요. 그죠? 절반도 안 되고요. 한 3개, 4개. 그러면 이 연립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선회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해서 기자들 그냥 한 손에 던져주는 걸 쓰지 말고 이런 걸 취재를 해서 당신들은 이걸 분석을 해줘야 제대로 된 언론이죠. 한 손에서 광고 실어준다고 그냥 받아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볼 수 있느냐. 원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체코는 굳건하게 원전을 계속 가져갈 거냐. 강성은 대통령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부정부패 이런 데 연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10월 이후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바비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 내의 환경단체들, 환경시민단체들의 압박도 아주 거세다. 반대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로 이제 이건 읽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하누티 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린피스 포함해서 이런 데서는 비공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1000메가짜리를 4개나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수요예측이 과대평가됐다는 얘기.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원전 짓겠다 그래서 수요예측 과대평가하는 거. SMR 가지고 예.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EU 텍소노미 분쟁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재정 리스크. 그러니까 원전을 왕창 지니까 저기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전을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못 집니다. 네. 한 기 겨우 예산 그렇죠. 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기만 승인받은 거예요. 근데 2024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견이 어마어마하게 제출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민 반대가 격화되면 만약에 EIA 그러니까 EIA가 이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네. 지연되거나 사법소송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불확실하다. 의견서 대량 제출은 우리보다 나은 느낌인데. 네.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고 의견을 내든 말든 그런 거예요. 못 먹어도 고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거 절차상 비공개 계약에 대한 불신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네. 네, 이거 국회에도 공개 안 하고 아무데도 공개를 안 합니다. 한수원이 지들만 갖고 있어요. 국회에다가도 공개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국회에도 공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지. 국회에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새로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보고 안 해요, 저거.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요. 대통령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윤석열이면 충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한수원 정신 차리세요. 여기 이제 이후 텍소노미 계속 나오는데 이후 텍소노미는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그린 녹색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녹색 분류 건데. 체계인데 네. 원전이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갔어요. 다만 조건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상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갔다, 핵발전이 들어갔다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야 텍소노미에도 원전을 인정해줬어라고 간혹가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어떤 조건 하에 원전이 들어갈 수 있냐면 고준위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가능해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다음에 어떻게 ETF라고 네. 저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네, 맞아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안전할 만한 사고가 나기 힘든 수소가 좀 적게 나오고 네. 며칠간 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해결료를 써야 되는 조건인데 그런 해결료를 쓰느니 원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져요. 아직 안 사용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체코 의회에서도 이게 비판적 시간이라고 썼네. 네. 그래서 이제 바비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1 그 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체코 의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뭐 잠깐만요. 아니 못 닫고 치려고.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체코 하원 의원이 200석인데 ODS 연합 5개당이 네. 과반 가까이 확보했지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합의된 내용이 균열이 되고 있고 사회민주당, 해적당 여기는 해적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녹색당 계열 의원들 사이에 밀실계약의 비판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은 체코 전력공사의 공공성 침해 계약 세부 내용 비공개 문제를 공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거 해야 그죠? 돼요, 이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당장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당장 해야 됩니다. 여당이잖아요, 이제. 네, 이제 여당인데 의회 차원의 청문회 예산 삭감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제동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후 조사 결과 및 역의 보조금이 제소라고 표현하기는 그래도 역의 보조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죠. 이의위원회에다가 네. 제소보다는 이의 제기가 더 편한 것 같고요. 정확한 말씀 같고 제소 이의 제기한 결과 어떻게 판정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한수한 계약 이행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네. 그럼 체코 정치권에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거냐 이 문제가 또 터져요. 바비시가 안호 2011 네. 그 당인데 여기가 퍼센테이지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여기가 차기 정권에서 이제 정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스캔들이 있어요. 저 바비시라는 사람을 이거를 보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현재 체코 수상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 나오는 저 양반인데 이분이 전 수상이죠. 네. 지금 현 수상이라고 지금은 나오고. 피알라 총리. 전 잠깐만 수상. 다시 전체를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또는 집안이 갖고 있는 네.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이 대기업이고 굉장히 커서 네. 그 중소기업 보조금 받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제소돼가지고 1심에서 무죄는 됐어요. 네. 그럼 살아있어요 저게. 네. 그다음 2009년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부동산을 220만 달러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익명으로 매입해가지고 들키는 바람에 2021년에 정권이 교체돼버린 거예요. 쿠션 한번 먹였구나. 누구처럼. 그다음에 EU 보조금 자기 갖고 있는 그 아까 그 기업 농장 큰 거 있다 했잖아요. 네. EU 보조금이나 국가 계약으로 이제 받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EU가 체코 정부의 환수를 요구하고 뭐 이런 그래서 좀 귀가 구리고 그런 데가 있죠. 아무튼 저 양반이 속해 있는 정당이 2025년 통선에서도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저 사람의 리스크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이제 체코 정부가 이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가 아니라 자기네 시민들한테, 자기네 국민들이나 의회한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묶여서 하나로 묶여서 이게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예. 점이죠. 그 현재 이제 체코 대통령 페르트 파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네, 파벨 대통령은 사람 네. 괜찮습니다.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저 여러 군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일단 전직 고위 장성으로 나토 장성이네요. EU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EU 규칙, 정책 여기에 굉장히 수능적이고 투명한 조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비밀 계약 이런 거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뭐 비밀 계약이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 이분이 조정자로 나서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은 대외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는 대통령이고 지금 수상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정치를 하고 행정 있는- 수반이고요. 그렇죠. 외교 정치적인 수반은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되는 거죠. 저분이 총리까지 임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수박들 및 국힘당 의원들이 딱 바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로비라도 저 사람한테는 안 통했을 거예요. 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에 예전에 세우려고 했던 게 이 뭐시기 거기였는데 실패하고 아무튼 지금도 망령이 살아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반대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다분한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예요. 네. 그리고 체코도 역시 네. 부담을 지고 있어요. EU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EDF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를 정치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만 프랑스가 체코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방위산업, 에너지협력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수출 계약에 반대를 할 경우는 조정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고 체코 여론이 이래서 프랑스 쪽으로 기울게 되면 뭐 한수원 계약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죠. 좀 약화되는 거죠. 체코도 EU에 속한 국가로서 체코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도 EU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원전 짓는다고 뭐 하나 만든다고 해서 다른 나라 물론 이제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저게 이제 EU라는 하나의 그 국가 간의 모임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관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U에서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EU에서 승인 안 해주는데 야 5호기는 우리도 승인해줬지만 6호기는 아니 글쎄 승인 신청도 안 했어요. 체코가 아예 해야 되는 거 승인 아닌가? 신청을 아니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래도 계약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가능성이 많다. 결국에는 야 우리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상황이든 뭐든 간에 돈이 없어서건 뭐건 간에 예. 야 우리 EU에서 승인 안 해서 못 하겠는데 계약 카톡 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선물 실컷 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허위 보고 해놓고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산자부 장관님이 이 얘기 했습니까 다? 이 보고 디테일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것 같은데, 그죠? 할 수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체코의 정치적 배경에 따르면 이런 졸속 계약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험하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일단 지배 정부가 연립 정부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약속은 다 깨진다. 그다음에 법적인 위험도 있어요. 승인 미이행 상태. 그러니까 5호기는 승인했지만 6호기는 아닌데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6호기를 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효력이 의무시되는 상황이고 이거 엉터리 계약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시민사회 반발하고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타임 위딘 버짓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이랬지만 만약에 적자 나봐요. 이것 좀 상황 복잡해진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EU 및 프랑스 제소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이 계약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파트팔이고 그 승인 없이 한미협정 위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법적 정당성과 행정적인 투명성을 희생하고 계약을 서둘러서 성과 중심의 졸속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법률적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잠재돼 있고 이재명 정부는요 이거 계약 파기라는 강경 전략보다는 리스크 분석을 기반해서 조건부 이행, 재협상, 공공감사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단계적으로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전에도 체코 원전 얘기하면서 그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체코의 정치적 그 목적 네.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적 목적 나 원전 수출한 대통령이야 지지율 좀 올라가고 요런 목적을 위한 좀 무리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정리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과 책임이 같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은 사업자가 가져가는데 국내 원전 산업계에 있잖아요. 수익은 산업자가 가져가는데 만약에 공기지연이라고 적자 국제 분쟁이 일어나면 손실은 세금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국가 신용도 영향을 주고 자 그럼 계약상 불가항력, 다체보상, 지체보상 이런 거에서 리스크는 한국 정부나 공공자금이 떠나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국가 간 보증으로 된 수출 구조는 리스크가 있을 때 공공 책임 전가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 용인할 수 없는 계약 형태예요.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계약을 아무 무책임하게 계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설 때 이 계약을 딱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돈은 행맞대하는 벌어 가요. 예. 왜냐면 그게 손해가 나든 말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발주한 금액 다 뽑아갈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손실분은 누가 메꿉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뼈빠지게 모아서 걸어 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그런 게 어딨냐고. 국민한테 손해가는 그런 계약이 진행돼서는 안 되죠.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노명 미국도 웨스팅하우스가 실제 사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수출을 해요. 자기네들 책임지고. 그렇죠. 그럼 빵꾸 나잖아요. 그럼 부도 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구조가 돼 지금 있는데 EDF가 지금 딱 그걸 나고 있는 거고 웨스팅하우스 이미 부도 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부도가 나든 말든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이 마인드란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한 5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적으로 보면 이게 공기지연 페널티 리스크가 있어요. 5호기는 2036년이에요. 네. 가동이. 저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근데 착공 일정은 2029년이 목표예요. 착공이 2029년인데 어떻게 상업운전 목표가 36년이요? 36년이죠. 그러니까 7년 만에 건설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올해 계약이 됐잖아요. 네. 지금부터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네. 그거를 규제 심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승인이 되면 네. 그때 가서 착공 승인이 돼요. 건설로가. 네. 그러면 그게 4년 내지 5년이 걸려요.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4년 내지 5년이면 2030년이네. 네. 그럼 2030년부터 2036년까지잖아요. 건설 기간이. 네. 자, 설계 변경이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2030년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에 건설해서 끝내냐고요. 신한은 1, 2호기만 해도 카피 디자인을 했는데도 공사가 5년 지연됐잖아요. 응? 자, 그런 걸 보면 저거는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럽 공급망이 있잖아요. 60% 현지 조달이니까. 네. 그래서 터빈 해결료 개통 병목 현상으로 자진하게 지원 가능성이 있고요. 공정률이 늦어지면 우리가 다 100% 페널티 물어게 돼요. 고정 가격, 공기 위험. 이게 뭐냐면 원타임 위딘 버짓으로 우리가 계약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또 원자재 가격 변동 있잖아요. 그럼 건설 단가가 올라가고요. 재산성 붕괴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뭐냐?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불안전한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왜 이렇게 계약했을까요? 자기네들 책임 안 지니까 나중에. 이익은 가져가도 이렇게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냐? 국가가 지는 거예요. 세금이 지는 거고. 차기 정부가 지거나 차차기 정부가 질 거고 네. 그때쯤에는 난 한 손에서 떼사했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게 딱 이명박 스타일인데 이 이명박 수하했던 사람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6년 만에 7년 만에 서강 운전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계약을 잡았다. 이거는 정말 그냥 사기예요, 사기. 제가 봤을 때는 사기고 이게 왜 이게 더 골 때리냐면 이거 잠깐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 있죠? 예. 왼쪽에 보이는 저 깔때기처럼 생긴 거. 저게 이번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원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런 원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게 냉각탑인데 거대한 냉각탑이잖아요. 저기 우리 설계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코어 캐쳐 같은 경우는 아예 생판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것도 원자로도 이중격벽을 해서 두 겹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건 원자로는 아니에요. 저 깔때기 같은 거는. 저는 냉각탑. 네, 저거는 물 식히는 탑인데
아무튼 저런 거 우리나라에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 유럽만 쓴다고요. 거의 유럽 아니면 뭐 미국도 내륙이나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7년 만에 이걸 짓는다? 그래서 그걸 저걸 공기 지연되면 누가 책임져? 그거 못 지으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데일리로 까지는 돈은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지. 체코 규제기관이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규제기관보다 기술력이 더 높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단지 우리는 카피 디자인만 열심히 하니까 기능적으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설계 변경이 왕창 되면 큰일 나요. 자, 국제연대 공제 전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약을 들어가면 원전 수출을 들어가면 그 지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무대뽀를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내 소형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진영 이쪽 사람들은 전책적으로 조율이나 연대 없이 대형 원전 수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친원전이잖아요. 네. 독일 대표적으로 반원전이에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과 앞으로 에너지나 기타 협력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 기여도에 대한 논란이 필요한데 그린 텍소노미 논쟁에도 우리가 취약해질 뿐더러 정부 간 통합 대응 능력도 부족하고 향후 유럽과 에너지 협정, 금융 조달, 외교 공조, 다자적 통로 이걸 구축을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되게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사건 먼저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큰 불안정 기약이다. 이건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또 나오네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원전 시장이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원전 하나 짓는다 그러면 프랑스고 미국이고 러시아고 우리나라고 똑같이 쫓아드는 시장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기존에 해먹던 형님들, 친구들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날랑 우리 나 혼자 먹겠습니다 하고 왕창 들어가 버렸으니 앞뒤 안 가리고 그것도 왕창 까고 네. 그러니까 아니 누가 같이 이제 시장에 장사를 하는데 누가 나 혼자 사겠다고 김밥 가격을 1,000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 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집은 떼출되는 거죠. 네, 그 동네에서 완전히 확 다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뭐 사업적으로뿐만 아니라 신뢰 자체를 잃는 거죠. 쟤네들하고 못 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 정도 우리는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들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기간에 하겠다라고 뭐 거의 그 사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거 뻥을 치고 쇼를 한 거죠. 그러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쟤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낙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반원전 진영,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하고는 지금 우리가 네. 발원전 점진 축소형이지만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시하는 정부였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원전 수출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한 불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협력할 게 수소, 철강, 탈탄소, 산업 공동 R&D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협력 지금 불가능해요. 미국과는 지금 뭐 민간국가 지정돼서 저런 거 다 지금 까다롭게 됐잖아요. 그럼 독일하고 해야죠. 예? 근데 저것도 지금 불신이 생겨가지고 너랑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 덴마크도 마찬가지. 풍력, 그린 수소, 아리배, 탄소 국경세 이런 거 전부 불이익 얻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스트리아 여기도 녹색 분리체 텍소노미, EU 텍소노미 완전 반대 주도국으로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린 기술 인증이나 탄소 저감 협력, 탈탄소 파트너십 이게에서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 녹색 외교 중심 축이 상실돼서 기후 외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지금 친원전 반원전 다 욕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전 업계 하나 먹여 살리자고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성장 동력들은 다 그냥 셀프로 길을 막아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 반대로 친원전 국가들이랑은 친해질 것 같으냐? 친원전 자 프랑스 당장 역의 보조금 문제로 제소했다지만 저 제소라기보다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외교 갈등이 지금 벌써 시작됐죠. 체코는 5기만 승인됐는데 6호까지 계약함으로써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내부에서 난리가 났죠. 헝가리의 슬로바키아는 원전 공동기금이라고 있어요. 공동원전기금 여기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프랑스 주도로 해가지고 공동 원전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원전 건설할 때 서로 도와주고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파트너십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체코가 따로 한국과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일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공동기금 내부 균열이 한국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특히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원전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서 내부 기금을 지지해서 좀 어떻게 기술 협력을 좀 받아보자 이러다가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기회주의 외교다, 너무 절차도 무시하고 무리한 수주 전략이었다 이런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후 친원전 진영 내에서도 한국이 해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원전한다 그러면 친원전 국가들은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먹거리까지 니네들이 깽판을 놓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채팅창에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방송을 급하게 기획을 한 거고요. 원래 이제 오늘 그 계획된 방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 전에 바꿔서 이건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이라도 보고 아니면 저희가 오늘 자료를 PDF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라도 보고 이 사태의 심각함을 빨리 보셔야 된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는 국민이 손해보는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적 위험을 종합평가를 해보면 결국은 반원전 진영에서도 욕먹고 그래서 뭐 30조 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기술협력 기회 상실이 있어요. 네? 기술협력을 통해서 30조 원 가까이 또는 전후로 굉장히 큰 뭐 30조 원이라고 꽉 못 박을 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적인 그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친원전 진영에서는요 외교 마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국내 정치는 절차 무시로 국회와 국민 주권 정부인데 시민사회와 갈등될 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 신뢰도가 하락돼가지고요 G20나 COP28 그다음에 이레나 등 다자간 협의체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탄소 중립 기조 하에서 원전 수출 중심 전략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너무 외교적 실리 없는 원전 수출에 몸에다가 자승자박하는 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좀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색깔도 녹색으로 나왔죠 이제. 네. 계약 조건을 먼저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6호기는 이행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EU 제소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독일, 덴마크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탈탄소 협력 신뢰를 복원하는 외교 전략을 좀 구사를 해보고 프랑스와는 기존에 상호 보완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외교적 수습을 시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보고 정보 공개 절차 이런 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 에너지 외교 전략을 해서 원전은 이제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수출하자 이런 전혀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재생에너지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한 3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각각 다른 데서요. 쫓아다 녔으니까 다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에너지 믹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뭐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 태양광 그리고 그 동해안의 그 풍력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 쪽으로 이게 우리가 탈원전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해요. 차차 줄여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몫을 키우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말씀에서 그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벌지도 못하는 장사를 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장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친분을 쌓아야 되는 외교적으로 잘 매끄럽게 지내야 되는 국가들과도 특히 EU 국가들과 굉장히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저기 어느 편이 들어와서 자꾸 친원전 물 건너 반원전은 물 건너갔다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제성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이거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저도 나중에, 봤는데 좀 요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개 정도 가동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싸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요만큼 원전을 부득이하게 써야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야 이건 다 친원전으로 돌아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체코 원전 계약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첫 번째 대응 방법이 1단계로 계약에 대해서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지금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영업비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100% 오픈해야 돼요. 물론 체코랑 비밀 협약을 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비밀 조항도 우리한테는 오픈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하세요. 그래요. 뭔가는 판단을 해야지. 니들끼리 그냥 그래서 일단 하면 안 법률 되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런 계약이 어떻게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특히 6호기가 빠져 있는데 한꺼번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계약 내 비밀 조항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고요. 위험 요소, 그다음에 외교부, 법제처, 산업 공동 TF 그래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협상 및 조건 유보 선언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조건적으로 주권 유보 선언이죠. 저희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를 외교부 법제처 산업부가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체코 측에 계약 조항 일부 변경하자 또는 수정하자 이렇게 효력 유효 통보를 할 수 있는 유보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협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한번 요 계약 조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꼭 있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가 국제법적인 규제, 정합성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국제법적인 규제가 있잖아요. 파트 810도 있고 OECD 수출 신용 지침이라든가 역외 보조금 규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부합되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정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 가리고 엉망 싹 계약하고 우리 몰라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체코 조달법 이런 데서 규정상 위반 요소가 없는지 분석을 하고 계약이 무효화되고 국제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리스크 평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중재 대응 전략 수립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국제 오펌 자문계약도 하고 국제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정당성 확보 원칙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다운 논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법적, 사회적,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완 작업이 급하다. 이 단계에서. 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잘 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3단계 이거는 이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조정 및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즉 체코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세즈, 외교부 공식 회담해서 계약 구조 재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프랑스 EDF하고도 이제 외교 마찰 예상되니까 좀 잘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 외교 마찰을 완화시키는 그런 외교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미국과도 파80 문제 협의를 좀 더 잘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미국과 마찰이 없도록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수출 안 할게 이래도 돼요. 네. 네? 그러면 미국이 아쉬워요. 자, 그리고 계약 유지를 전제로 외교 파열음을 사전 차단하는 조건부 이행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조건부 이행. 그러니까 너희들이 6호기 이거 안 해주면 우리 5호기 공사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죠? 네. 지금 승인 안 받았잖아. 근데 우리 거기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빠져나갈 준비를 또 해놓고 있어요. 또 우리가 거꾸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아도 되죠. 네. 너 이 코비 생긴다 그러면 그게 같이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니네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싸우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짚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EU 내부의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거기랑 이것과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그냥 양보를 할 때 양보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또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계 수단을 강구해서 서로 좀 뭐랄까요 이게 뭐 틱택 외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조건이 몇 건을 해야죠. 예, 조건이 몇 건.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 대응은 4단계 대응은 국내 정치 행정 절차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국무회 보고, 대통령 제각, 국회 보고, 비준 이런 거를 앞으로는 이런 원전 수출함이 확정적으로 정상을 시켜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라서 한자위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요청을 해서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느냐 한번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계약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 정권 당시 외교 산업 라인 책임자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네. 외교 산업 라인뿐만 아니라 한수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정책 결정 구조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는 조치로 이런 것들이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바보인 윤석열 대통령 하나 구워 삶아가지고 니들이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뭐 특검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정상적인 조사만 하면은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좀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유실에서 자기들끼리 그 작은 정말 원전 산업계 없어도요. 그리고 원전 수출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 먹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났으면 낫지. 우리나라 원전 수출 한 번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번 했어요. 그 원전 수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까진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근데 이제 또 해요. 당신들 먹이 살리려고. 그런 말씀.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따봤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예,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체코 정부가 6호기 승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권 바뀌어가지고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 일부 무효 때문에 재협상을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당연히. 그 다음 시나리오 B는 뭐냐면 여기 보조금 위반이다 판정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약 무효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재금 문제나 수출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 대비적으로 FSR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여기에 보조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비공정 경쟁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런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됩니다. 그래서 제재금 문제도 있고 수출 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80 위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술 이전 금지 함의 원자력 협정 이런 거 다시 재조정. 이건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 지원 적자 누적이 되면 공적 자금 투입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고조가 있기 때문에 고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적 대응 로드맵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이 핵마피아들은 꼭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리 질러요. 일단 계약부터 해놓고 예. 일단 선발주부터 해놓고 야 이거 해놨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책임 안 질 거야? 이거 돈 쓴 거 어떡할 거야? 이 매몰 비용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 때 순위 없잖아요. 예, 지금도 아까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 채팅창에도 계약되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계약되는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금 바로 잡아야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 방송으로 이거. 윤석열이는 이런 말 씨알도 안 믿기죠. 그놈은 이미 뒤에 돈다발이 꽂혔어요. 예. 그것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왜 이런 우리한테 리스크를 던져줬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모든 경우에서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한번 제가 짚어봤어요. 예. 그래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요. 수주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공기지연, 계약 무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고 구조조정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증하에 민간 이윤이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는 구조에 사회적 비판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공급망이 불안정해서 현지 부품 현재 60%하는 것도 원가 상승 우려가 되고요. 향후에 APR1000 특히 원전 수출 신뢰도 하락 문제로 연쇄 수출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APR1000이라는 거는 원자로 모델명입니다. 예. 아무튼 뭐 또 설명 안 드릴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는 심각하게 따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탄핵 직후에 체결된 이 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6월 4일 날 계약을 해요? 전자계약으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왔다 갔다 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거 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말 나오기 전에 그냥 계약부터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계약했습니다. 잘 끝날 겁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이거 문서 결제 과정에 대해서 감찰 요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네. 피알라 총리랑 무슨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약서에 비밀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법률적인 검토 작업도 해야 되고요. 시민 감사 청구, 국가배상 이런 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고 위법 탈법 정황이 확인되면 전 정권 핵심 책임자 이거 고발 대상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책임과학자 네트워크에서 일단 고발부터 해놓고 수사를 시키는 게 맞잖아.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5년 번 거예요. 5년. 5년 안에 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전 정권이 쌓아놓은 똥도 치워야 되고요. 새로운 우리가 먹고 살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빨리빨리 추진하고 지금 뭐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바로 착수했고 이런 부분들 공약에서 말씀했던 내용들도 빨리빨리 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길 만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정치인한테 아니면 대통령한테 보고 드린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럴 만한 대통령도 없고 그럴 만한 정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이거 채권전 개혁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률적 합치성, 경제성 및 외교 리스크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특정 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 계약을 재검토하고 조건부 이행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적 동의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원전 수출 계약의 민족 통제 법적 기준 정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지금 대응이 한국형 원전 수출 모델의 국제적 신뢰도와 산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물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아직 조각도 못한 상황에서 네. 어수선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정 TF를 가동해서라도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아까 제가 몇몇 채팅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 채팅들이 있긴 했는데 SMR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고 SMR은 저희가 뭐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설명드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마피아들이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 가지고 그리고 돈만 잡아먹는 만들 수야 있죠. 어떻게든 만들어서 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만들어서 굴리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전기 생산하던 방법보다도 비싸고 위험하다면 우리가 굳이 그 방법을 시도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뭐하러 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어도 이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위험성만 계속 높아지고 여러분들 집 앞에 원전은 크고 무섭고 멀리 있으니까 전기 땡겨오기 힘드니까 우리 동네 여의도에 강남에 SMR 하나씩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집 앞에 SMR 하나씩 놔드리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산업계에서 하는 얘기, 한수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너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방송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그래서 이건 채권전 계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통령 정권 교체기에 치고 들어가서 바로 어떻게 보면 부실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한 거는 반드시 좀 알려야 되겠다 미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정부의 어떤 TF라도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내밀하게 그리고 보다 심도 있게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응 전략이 구사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PDF로 전환을 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